네, 안녕하세요. KR 크레딧 톡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평가정책실장 김병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저희 김경무 평가기준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저희 기준실장님이 애써주시는 KR 리스크 대시보드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장님 좀 정리하시기 힘드셨죠? 다른 때보다 좀 더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저희가 이 리스크 대시보드를 기획하고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정도의 무게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저희 기준실장님이 잡아주신 그 소제목 예측 불가 트럼프 변수, 시계 제로의 한국 경제. AI가 흥하는 이 시대 시계 제로의 한국 경제. 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기준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꼭지들이 일단 주요한 꼭지, 세 꼭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용어들이 너무 무거워서 대시보드가 이렇게 내려앉을 것 같아요, 실장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크레딧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만 다뤘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큰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돌이켜 보니까 지금 부록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 PF 가지고 말씀드리고 했던 때가 살짝 그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또 저희 기준시장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전해주시리라 믿고 길을 떠나 보시죠, 실장님. 네. 네, 그러시죠. 제가 세 개 리스크 요인을 꼽았는데 사실 다른 때보다 굉장히 더 약간 차원이 높고 매크로한 주제인데 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뭐 좀 더 기술적인 분석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방향성을 정리하고 그 안에 워낙 많은 변수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변수를 한번 되돌아보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원래는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우리의 고유의 의견, 전망, 뭐 예측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그러고자 했죠. 네, 사실 이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예측과 전망은 무의미할 것 같아요. 뭐 저 아니라도 누구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과 전망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안 하시려고요? 뭐 일단 어려워도 해주셔야지 뭐 꽃길만 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보이지만 일단 뭐 요 주제와 관련돼서 트럼프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관세 정책의 앞으로 갈 방향성에 대한 큰 의견 정도는 한번 뭐 드려보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하기 앞서 그나마 다행히 저희가 진행하는 타이밍이 그 지난주 격동의 한 주를 보내고 저희가 국내외로 공이 그렇죠. 큰 불확실성의 팩터가 두 개 있었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단 하나 해소는 됐고 그리고 국제적인 불확실성 변수였던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과 관련된 것도 상호 관세 발표로 인해서 일단 큰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열려 있지만 어떻게 갈 것인지에 일단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일단 불확실성은 조금은 완화됐다고 보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할 타이밍으로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다룰 리스크 요인은 이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해체라고 제목을 굉장히 거창하게 달았는데요. 거창합니다. 일단 3페이지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과거 리스크 대시보드에서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트럼프의 대선 공약, 그 이제 오른쪽에 영향 분석인데 취임하고 사실 3개월도 채 안 됐어요. 아직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3개월간의 대선 공약 추진 현황을 한번 통해서 좀 방향성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통상 우리나라 같으면 대선이 끝나고 공약을 이행을 똑바로 안 한다. 이게 공약이냐 공약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정책 추진 방향은 예상이나 이거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고 과격하고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공약이 이대로 이행될 것인가 했는데 정말로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기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책 요소별로 보자면 통상 무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한 거를 네.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고요. 네.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자국의 자동차, 철강, 조선인 같은 전통무역 제조업을 확실하게 부활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가 눈에 확고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나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오는 거 눈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급망 재편 자체도 완벽하게 새롭게 이루어지는 게 불가피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 측면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정책들을 워낙 많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 둔화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미국의 FOMC에서도 밝히고 있겠지만 굉장히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 같다, 미국에. 이런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주로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잖아요.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네.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워낙에 뭐 전쟁이나 뭐 안보 관련된 부분을 경제로 이어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저희가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그래서 이러한 정책 흐름을 불과 3개월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 흐름을 통해서 트럼프의 정책의 큰 흐름은 완전히 국제 질서를 새롭게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을 네.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해체라는 좀 고차원적인 제목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한번 다음 슬라이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식 세계 질서라고 제가 뭐 이렇게 3개 정도 했는데 일단 외교 방식을 전면적으로 이제 바꿔온 흐름이 있었고요. 기존에 이제 막 가치나 뭐 이런 중심에서 이익 중심의 거래 외교로 확실하게 바뀌었고 명분은 필요 없죠. 대의 명분 필요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외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엔 미국이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했겠지만 그런 역할은 확실하게 포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정말로 숨기진 않죠. 확실하게.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요게 이제 눈에 두드러집니다. 이런 3가지가 트럼프식 세계 질서 구축의 큰 방향인 것 같은데, 이런 트럼프식 세계 질서를 제가 뭐 어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뭐 서울대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던데, 이 트럼프식 세계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그간에 진행됐던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했는데 뭐 와닿는 굉장히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 네, 그간에는 뭐 포장을 많이 했잖아요. 명분으로 포장하고 가치라는 틀로 포장하고 평화니 인권이니 환경이니 뭐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경제적 이익이 우선 시대는 정직하죠. 굉장히 나의 속내를 저는 좀 숨겼잖아요. 뒤에 이면에 무슨 추구하는 바가 있지만 숨겨서 포장을 했지만 그런 거 없이 정직하게 나의 이익만 내세우는 뭐 이런 시대로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가장 큰 건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미국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저도 의심스럽게 합니다. 네. 일단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원초적인 경쟁의 시대로 네. 뭐 이게 세상이 회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트럼프식 세계 질서는 한마디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전임 미국 정부인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1기 때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많이 훼손됐다라고 판단해서 네, 바이든이 그랬죠. 공약으로 내세운 것던 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회복 아메리카 is back. 뭐 맞습니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네. 이제는 뭐 훼손이 아니라 아예 해체하는 수준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약간 추상적인 감이 없지 않죠. 뭐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엇인지 조금 좀 한번 해봤는데 사실 뭐 사전적 정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뭐 기존의 몇 가지 가치의 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 되고 또 다자주의가 기본이 되고 또 하나는 시장 논리 뭐 이런 것들이 네. 중심이 되는 국제 질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완전히 다 변화의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권위주의죠.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트럼프가 권위를 내세워서 권위주의에서 끌고 가는 그런 질서가 하나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고 기존에 이제 국가 간 합의나 서로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굉장히 높은 다자주의였지만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죠. 완전 국가주의. 오직 미국만을 앞세워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주의 시대로 돌아갔고요. 세 번째 시장 원리를 중시했었죠. 예전에는 시장 논리를 중시했었고 규칙이나 룰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정치적 영향력, 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자유주의 국제적 쇠체라고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간의 미국의 트럼프 정부 이전에서는 중국을 굉장히 견제해야 된다 하면서 중국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는 사실 중국하고 다를 게 뭐냐 권위주의, 국가주의, 정치적 영향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사실 중국을 비판했던 그간의 논리를 그대로 현재 트럼프 정부가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의 서방 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네. 4페이지 말씀 주시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오늘 러닝 타임이 상당할까요?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행하고 있는지 이제 몇 가지 꼭지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한 7개 정도 써놓은 것 같은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도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놨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동맹이나 우방의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다. 기존에 이제 뭐 EU, 캐나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적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와는 아주 노골적으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상관세 발표에도 또 러시아는 빼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영원한 친구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안보 자체도 거의 거래나 장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종전을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추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이게 장사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안보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 요구가 굉장히 세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도 조만간 방위비 증액 요구,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으로부터 뭐 대만을 약간 보호해 줄 것 같은 뉘앙스는 취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뭐 반도체 패권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도 거의 거래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토 확장에 대해서 팽창주의를 숨기지를 않고 있죠. 뭐 그린란드 합병, 파나마 운하를 도로 가져오겠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거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 그래서 계속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 주지사라고 언급을 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러는 걸 보면 뭐 어지러워요. 너무 노골적인 이제 팽창주의를 피력하고 있고요. 5페이지 슬라이드 가보시면 이제 뒤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이 관세 정책이야말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이제 거의 뭐 최첨병처럼 보이는 거고요. 거의 뭐 저희가 뒤에 다루겠지만 품목 관세,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제3국 관세 그간에 뭐 자주 듣지 못하던 관세들을 다 열거해 가면서 관세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관세 정책의 중요한 점이 일기 때는 중국을 주 타겟으로 해서 이 관세 정책을 시행했다면 이번에는 거의 동맹 우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을 벌여서 거의 전 세계를 글로벌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 좀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죠. 이 2월 4일날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된 거를 발표를 시작하면서 1차 타겟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출발은 명분은 뭐 마약 문제나 이민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일기 때 중국을 초점을 맞춰서 이 관세
정책을 시행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캐나다나 멕시코가 거의 약간 이 대미 수출 기지화됐다. 그래서 중국도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득을 전부 다 캐나다와 그렇죠. 멕시코가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이면에 불만이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의 타겟이 중국에서 이제 확대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유무역 질서 자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본인이 추진했던 이 기존의 나프타를 없애고 만들었던 USMCA 이거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부활돼서 그간 수십 년간 세계화라는 틀에서 이렇게 자유무역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탈세계화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마련됐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불가피해졌고 WTO 체제도 거의 붕괴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여러 면을 세웠는데 국제기구나 이런 부분 다 탈퇴하고 파리 기후협정 탈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임을 스스로 이제 포기하고 있고요. 해외 원조도 중단하고 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오직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지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구를 하고 있죠. 불법 체류자 추방하고 출생시민권도 제한하겠고 심지어 뭐 $500만 달러짜리 골드카드를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자면 사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는 하는데 이게 퍼스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아메리카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 같고 외교나 이런 뭐 전반적인 방침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뭐 약간 좀 더 심하게 약탈적인 힘으로 눌러가지고 뺏어가는 네. 이런 방식의 일방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제사회 리더십을 포기하거나 강력한 반이민 정책 추구를 하는 걸 보면 스스로 미국을 고립시키는 약간 고립주의의 흐름으로도 가는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첫 번째 주제로 뭐 이 정도 뭐 얘기를 일단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이제 6페이지 슬라이드를 가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이제 트럼프식 이런 세계 질서의 출발점을 이 관세 전쟁을 통한 통상 무역 질서의 재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세계 질서를 이렇게 바꿔가는데 관세 전쟁이 출발점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전쟁과 관련된 것은 2월 4일 날부터 출발해서 지금 불과 한 2달 됐는데 2달 동안 너무나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타임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고 뭐 주요 흐름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제 생각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관세가 조세 제도인데 어떻게 의회 승인 없이 이렇게 트럼프가 마음대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역 확장법, 무역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런 법들의 조항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의회 동의 없이 지금 관세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무역 확장법 232조 원래 무역 확장법은 말 그대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호국이나 동맹국에 대해서 관세를 깎아주는 기본 체제를 갖춘 법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32조는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품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국가 무역 확장법입니다.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서 관세를 매긴 게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이게 바로 무역 확장법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품목들이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죠. 이게 품목별 관세. 그렇죠. 네. 그래서 품목 관세 부과한 것들이 요 무역 확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의 스타트를 끊었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이민, 불법 이민이나 펜타닐과 관련된 이런 문제로 관세를 부과했던 거의 근거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마약과 이민에 의해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된다라고 해서 관세를 부과한 게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제가 상호관세를 예고를 했을 때 이제 4월 2일, 3일 그때 발표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상호관세의 부과 근거는 당연히 무역법 301조가 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을 두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2월 13일 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불공정 무역 이 조사가 개시된다를 동시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상호관세 발표되기 직전에 3월 말에 USTR에서 2025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잖아요. 나라별로 너네는 이런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을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아마 법률적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을 발동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 국가 경제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인데 지금 무슨 경제 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 법률적 논쟁은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논쟁이 무의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을 발동해서 이제 상호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내용들은 뭐 쭉 뭐 열거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이제 크게 이 다가온 이제 상호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죠.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본관세 10%를 동시에 발표를 해서 기본관세 10%는 4월 5일자로 발효하고 상호관세는 이제 내일 모레 4월 9일날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중복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관세 10% 부과 대상국은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10%보다 높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기본관세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 10% 깔고 그 이상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이 상호관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에 뭐 철강, 알루미늄이나 자동차처럼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호관세가 또 여기에 엎어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품목관세는 부과된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실장님, 그 많이들 이제 헷갈려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뭐 철강이나 이런 그 품목관세 25% 하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25% 동일해서 헷갈릴 여지가 없는데 두 개가 차이가 나면 어떤 게 우선으로 적용되는지. 일단 품목관세는 품목관세 적용받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뭐 더 고유의 관세가 부과되겠죠. 상대적으로 상호관세율이 더 25% 낮은 국가들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만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더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겠죠. 그래서 품목관세하고 상호관세들이 중복은 아니다. 일단 품목관세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품목관세 철강 25%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25가 아니라 30%다. 그러면 그 철강 외의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30%가 적용이 될 거고 철강에 대해서는 25인가요? 30인가요? 최종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 철강은 25고 나머지는 30. 그러면 일단은 품목별 관세가 가장 우선한다. 그렇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 상호관세율이 높다고 다른 제품이 불리한 것 같지만 사실 근데 상호관세의 경우에 이제 국가별 협상을 다음에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서 조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품목관세에 비해서 높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품목관세 25% 부과받는 게 상호관세율보다 낮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쭉 부과했는데 예외로 둔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죠. 상호관세 예외입니다. 그렇다고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가 없냐? 아니죠. 2월 4일 날 이미 25% 관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라 그거에다 이미 발동을 했기 때문에 25% 관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의 관세를 상호관세가 아니라 따로 이미 별도로 부과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USMCA 적용 품목은 일단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우리나라 주력 품목 중에 하나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또 구리, 목재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대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요것들도 별도의 품목관세 부과를 조만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대상에선 제외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상호관세율이나 품목관세율만 가지고
어느 게 섹터가 유리하다,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 4일 날 10% 추가 관세, 그리고 3월 달에 또 10% 추가 관세, 20% 추가 관세가 붙은 상태에서 이번에 34%의 상호 관세가 나왔잖아요. 그건 다 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의 관세가 일단 기본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기존의 트럼프 정부 이전의 관세율이 0은 아니었거든요. 뭐 자유무역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합하면 70%뭐 이런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은. 그래서 그게 뭘까요? 관세율 70% 이건 뭘까요? 근데 앞에 트럼프의 공약 있었지만 중국에 대해서 60%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공약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6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 야, 저게 가능하겠냐는데 실제로 그 이상을 부과를 하는 정책을 일단 냈다는 거죠. 물론 추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가장 관세 정책에서 주요한 변곡점이었던 상호관세 부과까지 일단 발표가 된 상태인데 이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인해서 일단 글로벌 통상 무역 전쟁으로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20% 상호관세율이 굉장히 불리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FTA 체결국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로 생산 기지가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있는데 다 25% 이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 규제 무역협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뭐 온라인 플랫폼 등등해서 너네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많다. 너네 부가가치세 10%도 비관세 장벽이다 등등을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실질 관세율을 50%라고 주장하고 25% 상호관세를 매겼잖아요. 근데 뭐 7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많이 봤던 이 카드보드잖아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와서 설명했던 카드보드인데 뭐 언론의 평가들은 대부분 다 뭐 상호관세라고 하는데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원래 상호관세의 의미는 상대국의 관세에 맞춰서 비슷하게 부과하는 정책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카드보드 가운데 있는 칸이 트럼프 정부에서 환율, 뭐 다른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감안해서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실질 관세율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거의 뭐 전혀 관계없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눠서 계산한 것이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징벌적 관세인 거죠. 너네는 우리한테 흑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만큼 관세율을 때리겠어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요 카드보드 두 장만 있지만 쭉 뒤로 가면 이 상호관세율이 10%인 국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185개국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놨다는데 그 중에 115개국이 10%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관세율이. 근데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눠서 너네가 우리한테 뭐가 관세율 정했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는 왜 상호관세를 부과해야 되는지 미국의 논리라면 그 나라가 미국한테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게 마땅하죠.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냥 그래 너네는 무역 흑자 했으니까 10%만 때릴게 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관세율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돼서 나온 뭐 수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뭔가 조율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오히려 어려운 게 이렇게 논리성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더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다는 의견도 이건 논리적인 이 협상을 하게 되면 논리를 깨부수기 쉽죠. 그러나 워낙 비논리적인 근거를 들고 왔기 때문에 논리적인 협상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뭐 생각하는 쪽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 지난 3월 27일에 이게 뭐 워낙 파급력이 큰 이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2.0이라는 주제하에 이렇게 대규모 오픈 세미나를 했고
그 첫 번째 세션이 이제 매크로에 대한 사실 저희 정말 매크로에 대해서까지는 그 공개적으로 그렇죠. 얘기 안 네. 하다가 이번엔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처음 하면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엄포와 협상 사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 페이지가 7페이지가 지금 그 엄포의 모습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러닝 타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스토리텔링이 좀 더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하여튼 기대하는 것 이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남은 협상 과정이 이제 협상이 남아 있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협상이 남아 있죠. 네. 근데 협상이 잘 될지는 솔직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 워낙 기자님 쉬운 것만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시국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어려운 것도 하셔야 됩니다. 저를 협상장에 보내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상호관세까지에 대해서 내용을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일단 8페이지 슬라이드로 가보면 일단 이 관세 전쟁이 얼마나 갈 것인지가 일단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장기화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일단 중국 EU에서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캐나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상호관세 나오고는 중국은 이미 34% 보복관세 예고했고 EU도 조만간 뭐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미국 자체적인 문제. 워낙 미국의 경제를 어렵게 한다, 네. 물가를 올린다 이런 네,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지난주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고 뭐 지금도 월요일 날 네, 아시아 증시가 네, 또 네, 이제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일단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뭐 제가 한쪽으로 얘기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이긴 하지만 낙관론 비관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상호관세에 대해서 무역협정 체결 등을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다. 이 관세 전쟁이. 이유는 미국 경기가 워낙 안 좋을 거고 물가 상승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 불만이 너무 크다. 자기네 피해가 너무 큰 거를 너무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낙관론이고요. 반대로 비관론은 단순한 엄포 협상이 아니다. 이게 협상 카드가 아니고 좀 더 길게 갈 거다. 이유는 원래 이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과 요 통상 관계의 해결책에 국한해야 되는데 이 관세를 무역적 축소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수단, 관세 수입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 전통 미국의 제조업을 경쟁력을 높여서 제조업을 부활하겠다. 이런 수단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오래 갈 것이다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약간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도 이론이 갈리는데 이 올해는 굉장히 강력하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하지만 내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중간 선거 이전에 자국의 이런 불만을 해소하려면 빨리 이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조금 수준을 완화할 것이다. 이게 이제 낙관론의 근거이고, 반대로 비관론은 트럼프가 이기라는 거죠. 임기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근데 트럼프의 신념이 재정 적자 축소, 제조 부활 이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의 더 이상 뒤 없이 배수진을 치고 요거를 진도를 뽑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길게 갈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저는 사실 낙관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긴 합니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붕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신념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사실 그 뭐랄까 그 정치의 공학적인 얘기로들 하시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국의 백인들이 민주당의 그 화려한 우아한 수사보다는 내 삶을 조금 더 덜 어렵게 해줄 수 있는 트럼프를 찍어서 지금의 상황이 도래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실장님이 앞서서 이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열변을 토해주신 관세 정책들이 과연 미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로 백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더 힘들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낙관론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뭐 보면은 과거부터 일기가 아니라 일기 전 그 이전 그러니까 사업가 시절부터 굉장히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재정 수입이나 뭐 이 전통 제조업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트럼프의 뭐 신념이 좀 있는 것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의 뭐 이제 일기 때는 사실 약간 조금 속도 조절해가면서 추진했던 것 같은데 일기 때의 실패를 굉장히 뭐 반면교사 삼아서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이 비관론의 핵심은. 근데 그게 실제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불공정의 핵심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트럼프 지지층 입장에서는 고용 쪽인 걸로 알거든요.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내가 일할 자리가 더 많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중국이란 나라에서 저렇게 불공정하게 자국 산업을 키우고 하다 보니 내 일자리가 없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고용 측면에 어려움은 있었어도 그 덕택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특히 공산품들을 값싸게 이제 소비할 수 있는 혜택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지금 실장님은 그냥 심플하게 낙관론, 비관론 이렇게만 정리해 주셨는데 하여튼 뭐 그 어딘가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희망도 낙관론에 희망을 걸어야지 비관론으로 갔을 때는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용이 너무 클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관론으로 가면 그 다음 모습이 안 그려져요. 그렇죠. 네.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어서. 네. 그리고 좀 더 낙관론이 우리의 상식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네. 관세 전쟁이 뭐 좀 조기에 끝나든 길게 가든 이게 근데 미국한테 정말 좋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크게.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나 개인들 차원을 넘어서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좋을 것인가 그 아랫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무역 질서 역학구도 변화라고 정리를 하는데 이 변화가 미국에 그다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훨씬 더 지배적이죠. 일단 그간에는 중국을 견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 대 전 세계 대결 구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좀 친구가 없잖아요. 미국에 전부 다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가혹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있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친구. 어쨌든 기존의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다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결 구도가 미국에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일단 미국의 이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신뢰도 하락은 이미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믿기 어렵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짜져야 된다라는 것도 불가피한 거고. 네 번째가 가장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공간이 많이 생겼죠. 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야 미국이 저렇게 무리하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같이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반미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반중 정서가 굉장히 컸던 거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지금까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우리 위험하지 않아. 미국에 같이 대항해야 될 우리는 파트너야. 너네 이런 식으로 미국보단 덜 위험한가?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앞에 그 국제질서 해체해서 됐지만 중국과 미국이 다를 바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먹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다자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 각국이 자기가 이제 알아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틈을 찾아서 중국이 이제 자기의 협력 파트너로 미국의 우방국들을 포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을 굉장히 키워주는 그런 효과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슬라이드로 가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리는 해놨는데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진행됐을 때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3월 27일 날 크레딧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 또 여기에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요건 다 이슈 리포트를 저희가 또 다 내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빨간색으로 써있는 4개 업종은 굉장히 불리한 업종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유리한 업종이다 그런 정도인데 설명을 제가 따로 안 드리는 게 낫겠죠?
예,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딴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런 조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어필할, 그러니까 협상의 실마리를 틀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도 마냥 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네, 다른 상대적으로, 업종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네. 뭐 자동차 같은 업종은 뭐 미국 내에서는 또 원오브 댐이니까 그렇게 현지 투자를 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보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는 뭐 저희 이제 그 뭐 정치적으로 이제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안정을 찾고 우리가 미국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뭐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매개로 해서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의, 그리고 과거에 FTA도 체결했었고, 그렇죠. 네. 평균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그 영향을 받는 쪽으로 할 여지가 저는 그래도 상당하다라고. 뭐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EU, 캐나다보다는 우리가 레버리지가 작겠지만 전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또 지리적으로 최근접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러면 우리도 생각이 뭐 등등등 여지가 좀, 희망을 저는 좀 아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 업종에 대한 설명은 제가 네, 별도로 네, 네, 설명을 생략하고요. 네, 네. 그 공시된 이슈 리포트나 세미나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떡하죠? 벌써 40분 지났는데요. 열변을 토하시는 사이에. 열심히 빨리 진행해 봐야죠. 네, 아닙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주십시오. 네. 일단 두 번째 관세 주제까지 진행했고, 이제 세 번째는 2025년 이제 거시경제 전망 수정이라고 제목을 타이틀을 잡았는데, 저희가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을 발표한 게 12월이죠. 얼마 안 됐죠. 넉 달이 네, 채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넉 달이 채 안 됐는데, 일단 뭐 워낙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페이지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렇게 성장률부터 부동산까지 이렇게 6개 항목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2025년 전망치 가운데 있는 게 12월에 발표한 겁니다. 네, 네. 이번에 수정 전망을 다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참, 그때도 너무 짜게 보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경제 성장률 같으면 사실 2024가 지금 2.0으로 나와 있는데, 액추얼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12월이었기 때문에 예상치가 2.2였습니다. 2.2 예상치에서 1.8을 제시했는데, 실제 12월 초에 계엄 사태 초래되면서 한 0.2가 네, 또 까먹어서 네, 2.0이 나왔고, 액추얼이 이번에 이제 수정 전망으로 1.4까지 낮췄는데요. 사실 이 1.4도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발표된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여파까지는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반영되면 지금 0%대 성장이 나온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확실하게 큰 폭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 같고요. 금리, 물가, 유가, 부동산 시장 전망은 아마 이제 지난번 전망과 네, 크게 다르진 않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환율 전망은 환율. 지난번보다 대폭 올리는 게 불가피할 것 같고요. 대략 이런 정도가 큰 흐름이고, 각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페이지 슬라이드 가시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 하단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IMF에서 1월 달에 10월에 발표한 경제 전망을 수정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특별히 하향 조정하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3월 달에 OECD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했을 때 전부 다 낮췄죠. 중국 빼고 다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0.6%를 하향 조정해서 가장 큰 폭으로 낮췄고요.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한국은행과 KDI에서 0.4%씩 하향 조정했고, 근데 이게 다 발표된 게 2월, 3월입니다. 근데 지금 4월 초인데 그 이후에도 부동적 변수들이 계속 튀어나온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이고요. IMF에서 통상 4월 중순쯤에 새로운 분기단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아마 OECD 전망보다도 훨씬 더 낮춰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상호관세 부과 여파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뺀 상태에서 지난번 전망 1.8%였지만 1.4%까지 일단 0.4%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하는 전망을 제시를 하고요.
상호관세 여파에 따라서 아마 저희가 다음번에 또 추가 변경 전망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편집 당할 각오를 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OECD 이제 연말하고 3월 비교해 보면 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네. 중국은 어떻게 혼자 0.1%가 전망치가 올라갔을까요? 그러게요. 변수 근데 사실 요거 내용 보시면은 각국 내용 보시면 사실 그게 정확히 맞다라고 보기도 그냥 이게- 큰 틀에서 추세적인 흐름 정도 네, 참고하면 그런 것 같지.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 자체도 분기단이나 이 시점별로 굉장히 편차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크게 뭐 의미가 있다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정도로 저는 삼으라고 표를 네. 넣어놨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준 시장님도 모르시는 게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가시죠. 12페이지 슬라이드 가면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해서 전망을 2.6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유지 전망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 하단에 있는 그림이 지난번 연초에 했던 대시보드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오른쪽 2026년 1월이 2025년 말에 예상되는 기준금리 수준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올해 내릴 것 같다. 0.5%포인트 정도. 근데 사실 2월에 한 번 내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회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2회에서 3회 정도로 확대되고 연말 금리 수준도 기준금리가 2.5가 아니라 2.25 최소. 일각에서는 2.0까지 더 내려야 된다는 예상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럼 또 환율의 영향이 그렇죠. 클 텐데. 근데 이제 통화정책 어쩔 수 방향에 없죠. 경기 대응을 위해서 내리는 네, 건 네, 분명한데 네, 네. 필요성은 매우 크지만 미국 쪽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우리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 너무 중요한 분수 작용하고 있고 또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지난번 전망 대비는 기준금리 좀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이제 시장금리 나와 있는데요. 뭐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미세하게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좀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뭐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눈앞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도 2.5 밑으로 이제 내려갔고요. 이제 금리는 하향 기조가 조금 더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폭은 조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딜 것 같고 워낙 사업 환경 안 좋은 업종도 많고 또 이제 홈플러스 등등 비우량 등급에 대한 신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 보시면 회사채 발행 물량이 1, 2, 3월 연속 월간 10조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초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분기 발행 물량이 45조 이상 연초 효과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조금 꺾이긴 하겠지만 당분간 채권시장 강세는 일단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시화되면 채권시장 강세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지난 2024년 하반기 1%대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올해 들어서자마자 다시 2%대로 올랐어요. 환율 이런 요인이 굉장히 크게 반영된 것 같고 국내 정세 불확실성 등등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1.8%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높게 1.9% 정도 제시를 하지만 물가 안정 목표인 2% 이내 유지는 여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부진할 것 같고 뭐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세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게 되면 3%, 4% 이런 굉장히 고물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가처분 소득에 줄면 뭐 그렇죠. 그래서 지표 대비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제 유가인데요. 유가도 전반적인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2월에 예측했던 연평균 두바이 현물 기준 연평균 72달러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 보시면 연평균 유가 수준이 2022년부터 매년 내려가고 있고요. 1분기 평균 유가가 77달러였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70달러, 경기 침체 우려 상호관세 부과 이후 이렇게 분출되면서 그 유가 거의 폭락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70달러. 그래서 뭐 브렌트유나 뭐 이쪽은 60달러 초반으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는 뭐 하향 압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기존 전망을 특별히 변경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도 환율,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올라가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미 2025년 되기 전에 2024년 하반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거는 거의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이 달러 강세로 갈 거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컸는데 2025년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엮이면서 굉장히 1,400원대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돼 왔죠.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53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연평균 환율을 1,4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1,435원으로 연평균 환율을 수정 제시를 하고요. 다만 2분기 이후 환율 수준은 이 1분기 1,453원 대비로는 조금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워낙에 1분기가 고환율이기도 했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주에 어쨌든 탄핵 선고로 인해서 대선 전국으로 가서 아직 불확실성이 2달 남아있지만 조금은 완화돼서 대내 요인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원화 약세 요인은 조금은 해소될 거다라는 기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은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형성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여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가요? 이름이 스티븐 미란인가 하는 사람이 이 관세 정책을 설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관세 정책을 써서 강달러 기조로 갔지만 그 사람의 궁극적인 정책은 약달러 기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뭐 그분이 낸 보고서에 마르라고 합의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요 교역국인 대상국들이 자기네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해서 미국이 좀 더 수출을 잘 해서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자기네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목표를 그 보고서에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관세 전쟁이 1차 전쟁이라면 2차 전쟁은 환율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 달러 강세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2분기엔 점차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35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릴 건 없는데 여전히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지수 보면 안 좋고요.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 보시면 미분양 주택 7만 호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아래쪽에 그래프 보시면 23,700호 써 있는 게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인데 이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일시적으로 서울에 뭐 주택가격 상승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거는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당분간 계속 부동산 시장의 약세는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락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거시경제 전망 수정까지 해서 준비한 3가지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항상 뭔가 대단한 인사이트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의 뭐 뷰 견해 이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어렵죠. 이게 사실
말을 한들 이게 저의 기대나 희망사항 아니면 저의 뇌피셜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신락 같은 희망은 또 그렇게 보이는 카운터파티 뒤에 대단한 또 싱크탱크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고 촘촘한 플랜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도 좀 있었으면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허슬 플레이 아닌가. 뭐 그렇다면 뭐 다행이에요. 정말로 엄포와 협상을 위한 카드들이라면 네. 저희가 우리 희망적인 거죠.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이거였다면 정말로 힘든 여정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전망 이런 거는 제시하지 않고 마무리를 뭐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네. 제가 부록으로 준비한 게 한 3꼭지 정도 있는데 이 부동산 PF 리스크가 지난해까지는 거의 저희가 매번 그랬죠. 다뤄왔던 주제였는데 네.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네. 정리를 네. 한번 하고 네. 지나가도록 하면요. 19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뭐 지난 한 해는 거의 부동산 PF 리스크 연착륙을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계속해서 진행됐던 한 해인데 그 결과 아래 하단의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업권별 PF 익스포저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두 개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은 1년간 37%, 22% 정도 PF 익스포저가 줄었고요. 증권만 유일하게 이제 늘었는데 이 부분은 우발로 갖고 있던 북웨이 익스포저가 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익스포저가 조금 커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익스포저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서 연착륙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이 연착륙 대책 일환으로 추진했던 가장 의미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이었죠. 그래서 신사업성 평가 기준을 작년 6월부터 이제 새롭게 발표를 하고 적용을 했는데 작년 6월 기준 1차, 9월 기준 2차 해서 전 사업종으로 확대해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사실 9월까지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전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 결과를 확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부실주죠.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유의부실주 익스포저가 생각보다 많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성 평가를 한 것인가 우려를 했는데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이제 3차 사업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유의부실주 익스포저가 19.2조 줄었습니다. 한 지난 9월 대비해서 한 16%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유의부실주 익스포저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자체도 유의미하게 줄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익스포저만 줄은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익스포저의 리스크 자체도 줄고 있다. 아직까지 저희가 느끼기에 가시적인 부실사업장 정리나 재구조화가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진 않지만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 익스포저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회사들이 나름대로 리스크 완충력을 제고해온 추세를 감안하면 PF 리스크가 아주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있다. 다만 업권 자체의 이 부실을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표 자체는 이 주요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금융사들의 지표 자체는 2024년 말 기준 좀 안 좋은 지표는 나올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실 21페이지부터 있는 신용평가 결과 분석 이 부록 자료는 사실 신평사가 1년간 평가를 한 결과를 전부 다 이제 종합을 해서 뭐 감독 당국에도 보고를 하고 우리의 레이팅 퍼포먼스에서 종합 성적표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적 제약도 있겠지만 크게 유의미한 정보를 드릴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공시된 그냥 자료 보시고 요 관련된 리포트들도 다 저희 레이팅 퍼포먼스 리포트 나가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 확인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분은 저희 기준시장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상세하게 구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실 1분기 신용등급 변동 현황은 설명드릴 내용이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직 회사채 정기평가 시즌이 2분기이기 때문에 등급 변동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하향 우위의 등급 변동 기조는 계속될 것 같은데 조금이지만
뭐 2분기 이후에 등급 변동 방향성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1분기 신용등급 변동 현황은 상승 1개, 하락 2개 나왔는데요. 뭐 아직까지 뭐 이걸로 흐름을 읽기는 그렇죠. 조금 네. 무리일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의미 있게 보이는 부실화 기업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저희 뭐 아직 전체적인 시장 통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공식 통계 기준으로는 2023년 1개인데 2024년에 2개, 올 1분기에 2개 이렇게 부도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요새 이제 경제 환경이나 시장 환경 보게 되면 부도기업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등급 전망 변경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2024년의 흐름이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하향 변경 위주였지만 2024년부터 상향 변경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올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흐름이 똑같이 가고 있고요. 37페이지 슬라이드에 등급 변동과 전망 변경 내용 리스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8페이지 슬라이드에 아웃룩이 스테이블이 아닌 업체들 현황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올해 2분기에 등급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3월 말 기준으로 긍정적 전망이 19개, 부정적 전망이 29개, 투자 등급으로 줄이면 긍정적 14개, 부정적 19개. 2023년 말에 비교해 보게 되면 긍정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향 일변도의 등급 변동이었다면 지금은 긍정적은 조금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외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앞에 업종별로 보시면 뭐 조선, 항공 아니면 이제 작년까지 조금 기계방산, 뭐 전력기기 좀 안 좋은 업종 중에서도 일부 업종들은 또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방향성이 올해도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상방 쪽이 좀 약간 발목을 잡는 느낌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피크를 찍었던 그런 극단적인 하향 우위는 조금 수그러들 것 같고요. 등급 전망 긍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나눈 전망 배수도 좌측 보시면 여전히 아직보다 1보다 아래여서 하향 우위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3년 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겠고요. 40페이지 슬라이드에 스테이블이 아닌 아웃룩을 가진 업체들 리스트 내용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불호까지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시장님 어떤 힘든 내용 정리해 주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 의미 있는 전망을 전부 다 쏙 빼놓고 정리만 하고 지나가서 좀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그 민망한 느낌인데 그 사실은 저희 기존 시장님이 잘해주신 덕택에 굉장히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존 시장에 뭐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소풍 가듯이 한번 시작을 했는데 좀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봐주셔서 조금 저도 저희 기존 시장님도 이 어깨의 이 무게감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런 무게감에 비례하는 의미 있는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해서 그게 좀 죄송하고 민망하고 다음번에는 어차피 2분기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정기평가 시즌이 한번 지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레딧과 관련된 부분 한번 이제 점검을 분명히 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뭐 이번에 거시경제 흐름 짚었던 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좀 줄이고 크레딧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의미 있는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일단 가져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그 이슈에 자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방향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벌써 한 1시간 정도 저희 기준 시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도 좀 머릿속은 조금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그러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정기평가 이렇게 좀 일단락된 이후에 또 뭐 정치 경제 상황들 바뀐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다시 좀 찾아뵙고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덜 민망하게 이렇게 좀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